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리서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창규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려야 되나 그리고 또 고민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제가 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경력이 있는 만큼 제도권에서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걸 궁금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ETF를 고민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재미있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유현 팀장님 모시고 오늘 시황 듣도록 할 텐데요. 네. 오래간만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저를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랜만에 이사님 뵀는데 예. 기존에 진행 보시는 분 아시겠죠? 그동안의 스타일과 너무 달라서 제가 적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네. 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어졌던 느낌 그 결 그대로 지금 이제 월말이기도 하고 분기말 반기말이다 보니까 상반기 마지막 날 상반기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또 신고가를 또 갔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은 막판에 환율이 좀 강해가지고 봤어요. 그러면 사실 내일 엄청 기대를 하게끔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제 미국이 지난 금요일 날 신고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지표가 엇갈리게 발표가 됐었고 뭐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캐나다와의 관세 협약이 오늘 또 장중에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요. 부랴부랴 협상에 다시 했었죠. 사실 이 부분이 주말에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하루 좀 딜레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맞기는 맞죠.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국 시장에 반영되는 게 좀 늦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고 장 초반에 그래도 한국 시장은 오늘 시장이 재미있는 듯 재미없었고 재미없는 듯 재미있는 장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시장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기존의 주도주들이 강한 모습이긴 했었습니다만 가는 놈들만 역시나 계속 갔었고요. 지난주에 셌었던 네이버 카카오가 좀 조정의 폭이 좀 세게 나왔었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 올라왔고 뭐 미디어 콘텐츠도 셌었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정확히 팩트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윈도우 드레싱 이게 반기말이다 보니까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는 건지 요즘에 사실 많이 안 쓰잖아요. 아마 윈도우 드레싱 이 방송 들어보시는 분들은 뭐 처음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저와 같은 자산운용사 그리고 증권사에서 상품 계정, 자기 계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 계정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6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6월 말 날짜로 딱 수익 플러스 얼마 또는 마이너스 얼마 이거를 확정짓는 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좀 수익이 좀 높게 나서 반기말을 끝내야 나중에 그게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게 연동되는데요. 제가 마침 점심시간 때 모 증권사에서 상품을 담당하시는 분이랑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니까 좀 종가가 높게 끝나야 좀 수익성이 좋게 끝난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게 뭐냐면 6월 말 오늘 날짜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오늘 좀 수익이 잘 난 종목들은 좀 더 좋게 오히려 좀 좋게 하고 수익이 좀 안 난 종목들은 좀 손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날 마치 제가 사회하는 것처럼 바뀌었는데 마지막 날 나눠요? 아니면 그 마지막 주 무렵에 계속 나오나요? 마지막 주 무렵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확실히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루에 모든 걸 정리를 하기에는 북 사이즈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눠서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요.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런 때는 좀 정리를 하고 휴가를 떠난다 이런 루머들이 돌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인 현상들을 저희는 뭐 통틀어서 윈도우 드레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설하고 추석 앞두고 좀 사실 이런 회피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아무래도 연말에는 또 뭐 이직도 많고 그리고 연말을 기준으로 평가도 많이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 휴가 전에 그런 윈도우 드레싱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사님 말씀이 맞다면 맞겠죠. 그렇다면 지난주 말부터 지난주 월화 수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부터 목, 금, 월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아직은 걱정할 만한 게 아닌 게 우리나라 지수가 빠지려면 사실 최근에 이제 지난주 수목금 토 이렇게 수목금 월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2조 넘게 팔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올 상반기에 외국인 순매매는 13조 정도 됩니다. 13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지수 다 왔다라고 보기에는 외국인이 팔 물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정확하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초까지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워낙 컸었고 맞습니다. 그 이유를 좀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을 가져가면 되지 이머징 마켓을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었고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비중이 큰 한국물을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팔고 싶어도 들고 있는 없으니까. 이머징 마켓 물량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3영업일 연속 코스피를 매도했는데 선물은 샀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선물은 샀어요. 그 말이 뭐냐면 팔고 싶어서 판 물건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팔고 싶어서 판 물건이라면 팔고 싶어서 한국 주식을 팔았다면 선물도 팔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완전히 하방으로 봤다면 선물도 밀었어야겠죠. 근데 지난주에 나온 물량들 보면 사실 그렇게 외국인들 나온 물량 대비 선물이 세게 계약수가 매도 계약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조금 이게 윈도우 드레싱 확률을 그냥 억지로 판 거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게 현물은 매도했지만 오늘도 한 4천 계약 정도 순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제 7월 달은 사실 기대가 많이 되어 있는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환율도 굉장히 좀 원화에 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제 연준 이제 새로운 의장 지명을 어쨌든간 비둘기파적인 사람으로 할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결국은 트럼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충성도 테스트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이제 80% 가깝게 75% 오늘 아침에 봤을 때 75%까지 육박했던 것 같은데. 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좀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이머징 국가들, 한국 같은 나라에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데 외국인들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수급적인 이슈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보니까 팔란티오 같은 게 한 9% 정도 하락했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팔란티오 관련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미국에서도 ETF 러셀 2000 안에서 ETF 하나가 이제 팔란티오가 워낙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러셀 2000에서 미들캡 ETF가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 수급 변화에 있었던. 그래서 아까 제가 나오기 전에 봤을 때 팔란티오가 한 4%, 3-4% 장전에 오르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왔어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쨌든. 반기말, 분기말보다는 확실히 반기말이 더 임팩트가 더 크겠죠. 훨씬 큽니다.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또 연말에 가서도 확실히 또 생각해 보시는데 일단 지금 반기말이니까 분기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반기말. 그러니까 3월 말, 6월 말, 9월 말. 이제 다음은 이제 9월 말이 되겠죠. 지금 또 그때 가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좀 비중 조절을 잘 하시는 그런 이제 경험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은 대표적으로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내일 이제 마지막 30일, 마지막 열흘 동안의 수출 데이터가 또 이제 종합해서 나오는데 20일 때, 그러니까 6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화장품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도 좋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K컬처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 좋은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2, 4분기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대로 시장에서는 반영했고 제가 주도주 매매할 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가 지금 없지만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역지사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팔 것인가? 내가 화장품 어떤 종목 하나를 파마 리서치를 갖고 있는데 너무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신규로 들어가는 게 무섭다. 라고 하면 무서울 수 있죠.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내가 보유자 입장이라고 하면 팔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엔터. 오늘 이제 지난주에 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디어유 또 이제 친고가를 지난주에 돌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실리콘2 네, 실리콘2도 다시 또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지금 오늘 엔터 회사들, 미디어 회사들 대부분 다 지금 신고가, 그냥 변동은 좀 있지만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아마 사실 내일 아마 오전에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내러티브보다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면서 세론도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시장이 최근에 개별 주식 매매는 안 하시죠? 어유 자산운용사 직원은 네, 주식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요. 오로지 ETF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세론에 대한 감은 제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당연하죠. 네. 근데 5월달, 6월달은 세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나오면 물량이 막 그거를 이유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이유로 더 샀거든요. 근데 이제 7월달부터는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네.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이 정도면 이제 차익 실현해도 되겠다. 라는 종목들이 꽤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월달은 이제 조금 세론도 조심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저는 바이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네. 실적 뭐 대부분 다 그냥 전향, HBM에서도 그냥 전향 다 아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뭐 반도체 경기 레거시 그렇죠.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네.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죠. 오르긴 했지만 뭐 이거 삼성전자 올라가겠어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바이온이 날 수도 있다. 세론의 반대는 바이온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가 현실화됐을 때 빼따 꼼플리라는 말도 쓰는데,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뭐 악재가 현실화됐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아마 그럴 확률이 좀 높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차 전지면 할 말이 정말 많죠. 많죠. 네, 저희가 아마 ETF를 좀 아시는 분들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ETF도 2차 전지가 천하통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핵심 소재, 2차 전지 그렇죠. 산업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ETF가 나왔었는데 오늘 고객님 한 분 만나고 왔는데 야, 그 2차 전지 ETF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마이너스가 뭐 평균적으로 뭐 50% 이상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또 항의 아닌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생각나서 잠시 뭐 좀 말을 꺼내려고 했었습니다. 삼천포로 갔다가 왔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제 2차 전지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악재들은 대부분 다 반영됐고요. 네. 이제 사실 뭐 안 좋은 기사들은 다 나올 만큼 다 나왔고,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섹터가 이제 결국은 사이클이니까 2차 전지 산업이 언젠가 계속 이렇게 망가져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다시 주도권을 잡고 가는 종목이 뭐냐? 그건 저는 주도주는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3년에는 에코프로, BM, 그렇죠. 뭐 그다음에 엔솔, SDI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번 사이클 다음 2차 전지 사이클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 주도주는 또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은 갖되 아직은 뭐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일단은 예전에 나고 오늘 간신히 양봉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정부 AI 이제 새롭게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님이 이제 산업부 장관 지명된 것처럼 네이버도 AI 수석이 됐죠.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네이버 그렇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다 지난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시장의 자금을 다 가져갔었던 종목군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 급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11만 원에서 7만 원 중반까지 왔으니까 딱 5일 이평선 정도에 걸려 있네요. 40% 11선이거든요. 11 이평선. 네, 4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위험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격도 많이 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관련 주식들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당장 뭐 세상을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확실히 다른 기술보다는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최근에 나온 기술들은
세상을 더 빨리 그렇죠.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을 실제로 그리고 우리 당장도 쓸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빠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서클도 급락이 나왔었죠. 네,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성장통은 계속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클 같은 경우에는 PR 목표 주가가 지금 한 $60, $70로 막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한참 3분의 1, 지금 $18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목표 주가가 반토막 이하예요. 근데 이제 비싸다는 거겠죠, 여전히. 그리고 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서클이라는 종목을 커버하지 않는 증권사가 대부분일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과거에 뭐 아마존도 뭐 퍼 500배, 200배인가 500배인가 갔었던 적이 있었고 뭐 항상 성장 주식들은 이런 부침들이 겪으니까 근데 저는 시대의 흐름을 시대를 바꾸는 기술이라는 거에는 맞거든요. 근데 주가 매매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조금 지금 오늘도 이제 지점에서 또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클 여기서 한번 조금 더 밀리면 뭐 150불 이하로 내려오면 이제 사서 진짜 오래 해볼만 하다. 뭐 그런 종목인 걸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랑 해서. 근데 이제 그거와 연관된 게 카카오페이 그리고 몇몇 뭐 다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NHN, KCP 뭐 관련 종목들이 거의 다 주가 흐름들이 비슷한데 차트는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주가 오늘 근데 대부분 양봉 내려고 다들 했었어요. 약간 그래도 아래골 다 달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한 뭔가 이제 패시브적인 수급이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 원화도 강세가 됐고 이런 모멘텀들도 이제 뭔가 과열을 지나서 다시 좀 제자리 돌아온 양상이라고 하면 7월 달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면서 그렇죠. 이제 뭔가 수급도 다시 정비가 된다고 보면 7월 달이 7, 8월 정도가 정말 수익률 게임 하기 좋은 달일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나서 8월 말 지나고 나면 이제 추석 이제 조금 앞당기 이제 좀 빠르게 10월이죠. 네, 10월 초니까 그러면 한 9월 정도까지는 9월 중순까지는 좀 달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뭐 재밌는 말씀 드리면 제가 삼성자산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옮긴 지 한 달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미래자산 오자마자 저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그러니까 뭐 저한테 궁금해한다. 뭐 미래는 뭐 요즘 어떻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가장 많이 질문받은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그걸 ETF에 넣을까 말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질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많이 들어간 ETF가 뭐가 있냐? 그리고 웬만한 한국 ETF, 특히 테마 ETF는 다 들어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50% 이상 넘게 들어있는 ETF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인터넷 탑 10이라든지.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질문. 그리고 제가 이제 요 방송 외에 또 한경 TV에서 방송이 잡혀 있는데 주제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많이 나오긴 하네요. 아직 좀 약간 멀긴 했지만 저희의 이제 캐캐 묵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 시장. 맞습니다. 한국. 비트코인 현물 ETF 어느 정도까지 리서치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래자산 옮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사정을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온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이 그만큼 세다. 저는 그걸 좀 몸으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확실히 유튜브 저도 공부하려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는데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동도 빨리 당해야 된다고. 초반에 이거 뭐야 하다가 올라갈 때 샀던 분들은 이제 수익 났는데 이제 다 스테이블 코인 다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쓰일 때는 사실 주가가 많이 좀 이제 그다음부터 좀 덜 가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특히 원화 베이스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아직 스테이블 코인 별로 잘 안 쓰잖아요. 아직은 멀었죠. 아직 멀었죠. 이제 뭐 약간 통화의 변동이 심한 뭐 터키라던가 다 그보다 비슷한 이머징 국가들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들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뭐 남미 국가들, 뭐 그렇죠. 대표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나라들 많이 쓰겠죠. 이제 결국은 미국이 달러 패권을 계속 지어가려고 하는 처음에는 뭐 이게 스테이블 코인 하면 달러 뭐 지위를 많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었지만 결국은 달러랑 이제 패그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달러 지위를 요한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새로운 수요처,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 미국이 짜놓은 시나리오들을 가는 거라서 결국은 다가올 미래다. 대신에 주가랑
연동해서 매매하는 거는 좀 다를 수는 있다. 그렇게 참고해서 삼아서 보시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 테마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장중에 좀 자료를 좀 많이 만드는 편인데 방금 말씀하신 K컬처. 근데 K컬처가 ETF로도 많이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컨텐츠, 소비,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컨텐츠에는 뭐 K-팝, 그리고 소비에는 뭐 화장품, K-푸드, 그리고 기타에는 여행 레저, 그리고 뭐 컨택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뭐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뭐 재밌게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사무실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사무실? 을지로. 종각. 종각. 종각에서 조금만 가면 인사동이거든요. 그렇죠. 한복 입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부터는 K컬처가 K라이프 아니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컬처를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아까 화장품 얘기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생각을 읽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썰이 그렇습니다. 타이거에서 오셨으니까 타이거 보면 봐볼까요? 역시 근데 생활 소비재는 한국전력을 생활 소비재로 넣어놨네요. 한국전력 최고의 주식 아닙니까 요즘? 그 화장품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화장품이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일본 쪽 데이터들이 계속 좋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 쪽 섹터들이 다 전반적으로 좋았었습니다. 내일 이제 데이터를 기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하반기 내년까지는 이제 중국하고 유럽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이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화장 스타일이 확실히 좀 다르잖아요. 여자들만 보면 남자는 뭐 사실 크게 차이 없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화장할 때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화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3가지 정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게 에센스 뭐 이런 것들을 더 한다라고 하는데 색조는요? 색조는 원래 더 하죠. 스타일이 좀 달랐을 뿐이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라던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 사람들의 화장 스타일이 또 이제 한국 화장품을 쓰다 보니까 화장 스타일이 한국 사람들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볼 때 화장을 왜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했던 게 일본 드라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중국 사람들도 보면 옛날에 중국 사람 그 특유의 화장법이 있었는데 확실히 요즘에 중국 미녀들 보면 한국 스타일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화장품들이 수출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컨텐츠들을 보고 비슷하게 화장하고 그 따라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사람들은 화장품을 한 5개 원래 2개 정도 덜 썼던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없는 수요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하면서 수요를 강제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명동 가서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 다들 화장품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기인한다. 그렇게 보면 미국하고 이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많이 침투를 했으면 이제 보는 게 이제 중국, 이제 유럽까지 진출. 미국 가면 이제 유럽 당연히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큼 성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게 실리콘2다 보니까 오늘 실리콘2가 다시 역사적 신고가 다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죠. 사실 이 부분 올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한번 대시세를 냈고 이제 죽어가는 이제 좀 많이 쉬려고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그 소비 트렌드가 이제 일반 경기 민감주들은 사이클이 한 2년 가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비재는 이게 그 문화로 침투하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한 1년 사이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이제부터는 중소형사도 좋지만 대형사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리포트를 좀 보면 이제 성장은 합니다. 근데 보면 둘 다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좀 꺾이기 시작해요. 중소형사들은. 중소형사들은 둔화가 되는 걸로 보이시죠.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이 대형사들은 이제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그래프의 미분값이니까 성장률은 이게 보면 결국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올해부터는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추세도 이제 바닥에서 전환되는 그런 그림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긴 추세를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넘어섰다가 이제 되돌리 풀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근데 한번 돌파를 했다가 내려오는 위치. 그렇기 때문에
주가 물량 소화도 하면서 가는 아주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부터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선크림 만드는 회사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예, 다 지금 콜마 같은 경우는 오늘 장대모 엄청 세게 냈습니다. 지금 화장품들 다 불을 뿜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그래서 지금 소비재들은 뭐 얘네뿐만 아니라 삼양식품도 봐야죠. 삼양식품도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가버려요. 제가 어젯밤에 불닭볶음면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거 드세요? 네네네. 아, 저는 잘 못 먹어서. 네네네. 저는 내 주식만 보는데 어쨌든 전형적인 신고가가 간 거래량 없이 신고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트렌드가 딱 2분기 딱 끝났다고 해서 끊길까? 라고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뭐 실적 발표 전후해가지고 한번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지만 그때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품, 그다음에 소비재, 그다음에 오늘 미디어 엔터까지도 다 좋았어요. 네. SBS 같은 종목도 이제 오늘 양봉을 드디어 오랜만에 냈고요. 그다음에 YG 플러스, 굿즈 만들고 있는 YG 플러스, 그다음에 JYP도 지금 돌파를 할랑말랑 아직 바닥에서, 그다음에 YG 엔터, 여기도 다 신고가. 지금 다 이렇게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신고가하는 종목들이 지금의 트렌드가 2분기 됐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봅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저는 아직은 충분히 테스트를 검증을 해봐야 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2분기에, 3분기에도 아마 소비재 쪽을 계속적으로 아마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몇 종목, 이제 관심 종목들 말씀드릴 건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달바글로벌 오늘 신고가 갔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보 없이 그냥 갔고요. 감성코퍼레이션, 얘도 이제 그 의복과 관련된 우리나라 소비재와 관련된 회사들이 다 신고, 이런 종목들이 다 신고가 가고 있고요. 대표적 산일전기, 요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좀 양봉이 나왔습니다. 산일전기, 산일이죠. 산일전기도 이제 다시 신고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뭐 LS 일렉, 효성 중공업, 잊을만 하면 나오는 변압기들 계속적으로 주가는 계속 신고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쭉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를 제가 사실 잘 추세 전환 때만 말씀드리지 뭐 돌파 종목으로 잘 말씀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때 주도주가 역시나 3분기, 뭐 3분기를 통으로 다 계속 주도할 거라고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일단은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조금 더 저는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말씀드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 이제 추세 전환하는 대형 화장품, 이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거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드리는데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오늘 조선도 LNG 관련해서 다 셌던 모습이었고요.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신고가를 또 갔고요. 음식료의 산양식품, S&D, 화장품 여전히 좋고, 이제 다만 3분기 때 바이오가 과연 얼만큼 회복을 할 것이냐, 그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크호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불을 뿜으면 지금 코스닥이 못 가는 이유가 사실 알테오젠이 못 가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리가켄바이오라던가 보로노이라던가 그다음에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오늘은 좀 펩트론이 또 부작용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밀렸었는데 이 3분기 때는 과연 어떤 기업이 먼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까, 나오면 또 분위기는 또 언제 그랬는지 싹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상법 개정안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제 요게 통과만 된다면 지주사들, 그다음에 좀 저 PBR 주식들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나 아직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여기 못 넣고 있어요. 아직 주도주가 되기에는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로 해서 이제 엉덩이 싸움 하기에는 삼성전자나 뭐 그다음에 삼성 SA 너무 좋은데,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포모가 너무 와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종목을 하시기보다는 이거 아니면 뭐 사놓고 아예 잊으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을 매일 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좀 포모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화장품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날아가고 있는데 굳이 무거운 주식을 안고 있어야 되겠냐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아마 시청자분들, 815 가족분 여러분들은 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왜 나와서 사유를 보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소위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화장품이 궁금하면 국내 최고의 화장품 애널리스트를 불러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박종대 위원 그 알죠, 세미나가 알죠. 네. 내일 모레 잡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세미나를 듣고 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수 있는 이게 또 기관 투자자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잘 듣고 잘 정리해서 또 한번 황 팀장님한테도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아마 잘 들어보셨으면 뭐 한 2가지 정도 키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화장품, K컬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인상적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키포인트는 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이렇게 부진할까? 아마 이런 궁금증도 가졌을 텐데 뭐 황유한 팀장님 멘트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6월 말이어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좀 일어났다. 뭐 그런 부분들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 매도가 한국이 나빠서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계절적인 효과,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된 물량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7월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저는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찐시황 황유한 팀장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